일단 법안을 놓고 할 얘기가 너무 적은 상황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똑같은 심정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현실, 3년마다 실태조사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장애인의 사회 서비스, 이런 지원의 필요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장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라기보다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2012년으로 공공연히 얘기되던 이 활동지원제도라는 것이 갑자기 입법 예고가 되고, 장애계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다들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 중심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급여에 대한 아까 주간보호라는 이런 부분들이 충돌했던 부분들도 이 포장지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선전하기 위해서 바구니에다 어거지로 담아놓은 주간보호라는 급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약간 더 커져야 되고 기존의 활동보조 제도의 확대보다는 좀 더 이 선전 효과가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시작이 다른 것은 분명히 결과와 그 과정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할 것은요. 일단은 양적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축에는 어떠한 이 복지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떠한 조사를 보더라도 5만 명이라는 근거는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많게는 35만 그 이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복지부의 이 9만 2천 명이라는 이 수치를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 이 타인의 도움을, 대부분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를 9만 2천 명이라는 아주 축소된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중에 55%나 될까요? 이 정도의 대상자로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물론 또 등급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 시행령으로 넘어가고 예산의 문제로 넘어갈 텐데 이미 제도는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에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없고 법안에서는 5만 명이 보이지 않고요. 이 9만 2천 명 혹은 9만 2천 명보다 몇 배가 될지 모르는 다양한 급여를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 내년 5만 명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대상을 1급으로 제한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장애 등급 심사 과정에서도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지부의 지금 현재의 논리로서는 이 부분을 넘어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이 구상으로 봐서는 사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법안에도 없고 보도자료에도 없고,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도표 안에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 감안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잠시 뒤에 그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여 내용에 있어서 활동부조에서 사실은 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의 양을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곱하기 5만 명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간보호 그리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1차 시범사업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일본의 자립지원급여 안에서도 개호급여, 그러니까 자립지원급여의 여러 가지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인 개호급여. 그 개호급여 덩어리 안에서도
한 절반 정도를 담아내는 이런 정도의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분명히 구겨지거나 아니면 바구니가 찢어질 겁니다. 구겨진다라는 거는 주관보호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바구니가 찢어진다는 것은 아까 이념적으로도 과연 이제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념과 이 앞으로의 어떤 시설급여를 계속 이 안에다 넣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충돌할 텐데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의 틀이 이제 이념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피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손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보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급여량은 이미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급여량은 이미 이 예산 계획과 뭐 이런 그 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이미 1차 시범 사업에서요. 그 100시간 이상을 받고 있는 활동 보조를 100시간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한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현재 120시간, 180시간 특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18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62페이지에 이 토론회가 끝나고 잠시 뒤에 또 일본에서 이 지금 일본의 자립지원 정책의 큰 변화 과정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분이 오늘 조금 있다가 오늘 2시에 발표할 자료에서 일부분을 제가 허락도 없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표를 62페이지의 표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렇게 장애인 복지가 제한되고 있다. 상한 제한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표를 준비한 이유가 일본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 모양이다 라는 걸 참 참담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발제문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장애인 2사람의 활동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24시간 2명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한을 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자립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상한 제한 때문에 장애인이 고통받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제발 좀 일본의 그 껍데기만 벗기지 말고 그 양적인 거 좀 보고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그 복지부는 이렇게 부끄러운데 축구만 이기면 즐거워해야 되는 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조금 전에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료집 106페이지 보시면요.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프로세스에서 아까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자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도표 안에 있습니다. 법안에서도 꽤 중요한 것이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사실 활동보조 제도에서 이미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미 이와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위원회라고 각 지자체에서 있었죠. 인정위원회 솔직히 이 중에서 2번 이상 모인 곳 있습니까?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2번 이상 모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유명무실하고요.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엑셀표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인지 이 서비스 양이. 그런데요. 일본의 틀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자격심의위원회와 가장 비슷한 게 일본에는 시군구에 있는 심사회입니다. 근데 이 심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감안사항이라고 해서 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조사표와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장애 정도 구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활동과 케어를 하는 사람 그리고 거주 등의 상황 이런 현재 생활적인 이런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서비스 이용 의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사회에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 결정을 할 때 비정형적인 지급 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루에 2사람이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비정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정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뭐 한 달에 뭐 800시간, 뭐 70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한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정형적인 지급 결정의 형태로 지자체에서 추가를 하고 있어서 훨씬 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복지부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급여량에 대한 문제, 급여량 단위 환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화폐로 되어서 마치 대단한 급여인 양.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입증하냐면요. 이 제도가 이 행정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인데요. 장애인의 삶의 단위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면 삶의 단위인 시간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 거죠. 행정 단위로야 사실은 이 단가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장애인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시간이 편하고요. 그게 맞고요. 이해하기 좋고 그게 정확하고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환산되면서 마치 이것이 현금 급여인 양.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게 뭔가 대단한 뭐 이런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듯한. 그럼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요. 장애인의 신체 활동의 거동의 불편함,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를 제로 상태로 가기 위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로 상태로 가기 위한 서비스이지 이게 뭐 플러스 몇백만 원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환산 단위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껴뒀던 건 자부담의 문제인데요. 그 정리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자부담의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오남용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그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단 양적으로 하루 최대 서너 시간 가지고 진짜로 화장실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남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물론 부정수급이 보이죠. 이 오남용의 문제는 개인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비스의 개인의 이용 의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장애인 개개인의 계획과 이 행정이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로 가야지, 행정에서 잘라놓은 거 막 이렇게 나눠주면 오남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여러 가지 이 제도 구성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그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슈퍼스타 K, 뭐 이 자리가 꼭 제가 그 심사위원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좀 흉내를 내보자면 제 점수는요. 그 일단 대상자가 55%니까 55점. 그리고 그 양이 깎아서 한 달 720시간으로 할까, 하루 24시간만 2사람 이런 거 특례 빼고 720시간 중에 180시간이니까 25%죠. 6분의 1인가 4분의 1이죠. 25%. 25점, 55점, 80점이죠. 두 가지니까 평균 40점. 그런데 자부담 15%니까 까서 25점짜리다. 제 점수는 2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몇 년간 얘기했던 장기요양, 몇 년간 얘기했던 이런 자립생활 지원의 어떤 거대한 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지금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